안녕하세요. 연세삼성치과 이주환 원장입니다. 오늘 치신보TV 덴티마스터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실패한 임플란트의 해결입니다. 이제 총 5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접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이고요. 46번 부위에 이제 골류착이 실패된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께서 이제 오셨을 때는 46, 7번 부위가 예전에 이제 다른 곳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좀 흔들린다.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는 CC를 봤을 때는 단순하게 어버트먼트 스크루가 루즈닝이 돼서 이렇게 나타난 증상으로만 쉽게 치부할 수가 있는데 좀 뭔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46, 7번 부위를 좀 치근단 사진도 촬영을 했는데요. 47번 부위는 괜찮은데 46번 부위를 좀 보면 일단 보철물의 마진이 짧죠. 47번은 괜찮은데 양호한데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화살표에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픽스처 주위로 뭔가 레디올루센탄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짐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픽스처까지 모두 제거하고 새롭게 식립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흔들린다고 해서 뭐 어버톤더 스크루 타이트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를 철거를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46번의 어버트먼트 픽스처까지 모두 원바디로 빠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대략적으로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해서 봤더니 일단 보철물은 제거는 됐어요. 이제 교환면 측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 스크루 홀이 있었는데 이제 패스가 좀 46번, 7번 부위의 패스가 좀 평행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세멘테이션 타입이 이젝터로서는 제거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7번 부위의 스크루 다시 풀고 다시 이젝터를 제거했더니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딱 이 모습만 있던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좀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어버트먼트하고 픽스처도 이와 같이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오래전부터 좀 여기가 이제 골유착이 이제 실패된 모습 이제 보이고요. 뭐 군데군데 좀 뼈가 붙은 모습도 보이겠죠. 그래서 예상컨대 점진적으로 뭔가 어버트먼트 스크루 루즈닝의 현상이 있었었고 거기서 뭔가 쌤의 워시아웃도 같이 이루어졌으며 또 급기야는 이게 픽스처까지 모빌리티를 발생하게 된 결과로 초래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가 되는 것이죠. 뭐 어쨌든 간에 그 46번의 기존의 픽스처는 이와 같이 제거가 되었으니까 재식립,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뒤에 47번하고 브릿지로 다시 연결하는 걸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달 정도 이제 뒤에 이제 보시다시피 46번 부위에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초기 고정을 얻었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도 거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3개월 뒤에 여기서 ISQ 레벨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은 75 정도 이상의 값을 보였기 때문에 픽스처 레벨로서 임프레션 체득을 한 것이고요. 앞에 거는 제가 이제 본 레벨의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을 했고 뒤에는 기존의 47번 티슈 레벨 넌 서머지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어쨌건 같이 연결해서 브릿지로 하기 위해 일단 픽스처 레벨로 인산 체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한 캐디캠 티타늄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하고 두 개 다 46번과 47번의 이제 어버트먼트를 연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통상적으로는 제가 좀 루틴하게 어버트먼트는 조인트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픽스처하고 어버트먼트 간의 연결한 그 조인트 스테빌리티의 그 향상을 위해서 헥스 어버트먼트보다는 넌 헥스 어버트먼트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번 같은 경우에는 넌 헥스 어버트먼트를 연결한 것이고요. 대신에 47번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이제 옥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제 논옥타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옥타 부분으로 연결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2차 인상을 체득을 한 것이죠. 그래서 2차 인상을 체득을 하고 거기에 이제 PFM 브릿지로 어, 준비를 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FM 브릿지를 제작을 하여서 세팅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머전스 프로파일은 그 46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골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용을 한다면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46번 처음에 이제 이분이 오셨을 때 왜 46, 7번 부위의 보철물이 흔들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46번 임플란트는 왜 골류착에 실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파이브로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골류착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아닌 파이브로 인테그레이션의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지만 그 처음에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이미 최종 보철물까지 올라간 세팅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초진으로 오셨을 때.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이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루어졌었고 파이브로 인테그레이션이 되었었다고 하면은 로딩 자체가 좀 불가능했었겠죠. 왜냐하면 토크를 부여를 하게 되면 이제 픽스처 자체가 이제 또 회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파이브로 인테그레이션이 일찌감치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늦게 나타나는 결과로서 파이브로 인테그레이션은 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픽스처 표면의 표면 처리 문제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제조사에서도 이 픽스처 제조 공정을 굉장히 심도 있게 잘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제품에 있어서 좀 일종의 하자가 될 수가 있는 게 표면 처리가 좀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설령 이게 티타늄 소재이긴 하지만 골유착이 되는 그 표면이 그 표면 처리된 부분하고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 처리가 좀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수조사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샘플링 조사를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좀 임플란트 픽스처 표면이 오염된 건 아니지만 뭔가 표면 처리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골유착이 나중에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엔 이제 교합력이 뭔가 작용을 함에 있어서 오버로딩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좀 임플란트 자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그 오클루잘 오버로드라고 했을 때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소스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처럼 위 마지날 본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로 하방으로 푹 꺼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런 양상을 보여지지는 않았고 다만 임플란트 픽스처 표면을 따라서 방사선 투과상이 보여졌기 때문에 광범위하게도 보여지지 않아서 그 오버로딩의 측면은 좀 약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그래도 두 번째 원인, 표면 처리가 뭔가 하자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일부는 이와 같이 오클루저 오버로딩이 작용을 해서 이와 같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고요. 27번 부위에 그 어버트먼트 스크루와 어버트먼트 그리고 프랙처가 된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27번 부위에 이 기존의 임플란트 보철물이 그 탈락이 돼서 오셨고요. 그래서 거기 다시 인게이지를 하고 타이트닝을 하려고 했더니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뭔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없어서 좀 뭔가 의심스러워서 치근덕 사진을 촬영을 했죠. 그래서 보면 픽스처 내부에 이와 같이 뭔가 투과상으로 끝까지 스크루 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불투과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물질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걸 관찰할 수 있는데 어버트먼트 스크루가 프랙처가 된 것이 일단 1차적으로는 확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물론 뒤에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요 그 어버트먼트 하방 부분도 같이 부러져서 픽스처 안에 이제 트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익스플로러로도 빠지지 않고요. 울트라소닉 스케일러로도 빠지지 않고요. 로스피드 그 라운드버로도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거는 이제 콜드 웰딩이 됐다고 보고 그 이제 부분적으로 어버트먼트와 그리고 스크루 부분이 이제 파절된 것을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버트먼트 하방 부분이 이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파절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아래에는 이 나선형의 스크루가 아랫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이제 없죠. 그래서 이 보철물이 탈락됐다고 해서 오셨는데 어버트먼트 하방하고 어버트먼트 스크루 부분이 실종된 상태. 그러니까 저 엄밀히 말하면 픽스처 안에 있었었던 것이죠, 내부에. 그래서 우측에서는 그 문제의 픽스처를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더 뭔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기존의 임플란트 제거를 하고 재식립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픽스처를 제거를 했을 때 이 내부를 보면 어버트먼트 하방 부분이 여기 계속 그 트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일부 크랙이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보철 완료 후에 이 어버트먼트 이제 로딩을 계속 받고 있었겠죠. 사용을 하는 와중에 어버트먼트의 그 하방 부분이 여기 크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요. 유격이 이제 또 발생이 됐겠죠. 그리고 이게 리타이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리타이팅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는 아마도 풀로드가 한번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 크랙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더 많이 이제 스크루에 그 프릴로드가 감소가 됐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뭐 환자는 뭐 그동안에는 크게 감지하지는 못했겠지만은 이것이 그 루즈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와중이었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어버트먼트하고 어버트먼트 스크루 부분이 부분 파절이 일어나서 픽스처 내부에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픽스처가 제거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약 한 3개월 뒤에 이제 재진입을 해서 수술 부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7번 부위에 그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고자 패스도 좀 되도록이면은 잘 하기 위해서 패스 패럴렛 핀도 이제 연결을 했고 드릴링을 거쳐서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GBR까지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이와 같이 인접치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략적으로 3개월 뒤에 2차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2차 수술 당시에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제 연결을 하였고 대략적으로 한 2, 3주 뒤에는 여기서도 ISQ 레벨이 75 이상을 보였기 때문에 픽스처 레벨에서 인상 체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캐디캠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하였고 이 케이스도 첫 번째 케이스와 이제 비슷하게 너넥사 이제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인 스테빌리티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트랜스퍼 지그를 이용하여
트랜스퍼치기를 이용해서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였고 구황 내에 연결한 후에 치근단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버트먼트 레벨에서도 한 번 더 인상 체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PFM 크라운을 제작을 하여서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 보여드린 것처럼 어버트먼트와 어버트먼트 스크루가 파절이 왜 되었을까라고 이제 유추를 하자면 일단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제 기성 어버트먼트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 기용소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이런 서드 파티의 커스터마이즈드 캐드캠 어버트먼트를 제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티타늄 환봉이 아닌 어떤 루트로 통해서 알게 된 뭐 제공을 받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동일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티타늄 환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좀 호환이 될 법한 티타늄 환봉을 이용해서 캐드캠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물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제작을 했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강도를 갖고 있는지, 즉 이 퀄리티가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모를 부분에서 뭔가 제공을 받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티타늄 어버트먼트라는 게. 근데 이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구황 내 세팅이 되어서 로딩이 가하게 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는지는 그거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좀 뭔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서드 파티의 커스터마이즈 티타늄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간혹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를 사용을 하면 파절 가능성, 그러니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파절 가능성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 케이스에 있어서도 이 커스터마이즈 티타늄 어버트먼트를 제작함에 있어서 너넥스트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헥스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헥스 부분은 사실상 그 어버트먼트 하방 부분이 각져서 제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보면 그 각진 부분이 굉장히 얇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그 파절 부분을 이제 관찰을 했었을 때 어버트먼트 하방이 딱 그 헥스가 시작되는 헥스가 인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딱 그 경계를 해서 그 부분이 파절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조 과정에 있어서는 얇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라테럴 포스를 뭔가 잘못 받다가는 파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얇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헥스보다는 이제 넌헥스 어버트먼트를 이제 주로 루틴하게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헥스 어버트먼트였다면은 그 어버트먼트 하방 부분이 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도 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어버트먼트 스크루를 타이트닝을 하고 이것이 로딩을 받고 난 다음에 타이트닝을 또 하지 않았을 때 문제이거든요. 저는 이제 프로토콜 상으로는 어버트먼트 이제 연결을 하고 로딩을 가했었을 때 이후에 약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뒤에 한 번 더 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환자분께서 오셔가지고 기존의 이제 최종 보철물 보통은 이제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제가 제작을 하죠. 그래서 한 번 더 탈착을 하고 그래서 제거를 하고 크라운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버트먼트 스크루를 타이팅을 다시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런 경우는 풀로드가 감소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버트먼트 스크루 리타이트닝 하는 프로토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프리로드가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스크루는 루즈닝이 됩니다. 스크루 루즈닝이 되면
이것이 그대로 뭔가 어버트먼트가 픽스처와 함께 가만히 그 조인트 부분에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스크루 루즈닝이 되면은 이것이 탈락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라테랄 포스를 받게 되었을 때 탈락하는 힘에 의해서 온전하게 탈락하게 되면 어버트먼트를 다시 인게이지하고 크라운도 다시 인게이지하고 위치시키고 스크루를 타이트닝 하면 되겠지만은 이처럼 두 번째 케이스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파절되는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작은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은 임플란트에 있어서 인터널 타입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타이트닝을 하고 이후에 리타이트닝 하는 프로토콜은 꼭 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합적으로 아마도 그 이제 탈락되어서 오셨을 때도 캐디캠 어버턴트였기 때문에 이게 어디 건지에 대한 확실한 출처는 없었을 것이고 헥스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했었을 거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이 이제 얇기 때문에 부러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저는 당시에 술자는 아니었지만은 어버트먼트 스크루가 타이트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리타이트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원인 요소들이 있으면은 두 번째 케이스처럼 어버트먼트와 어버트먼트 스크루 부분이 부분 파절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7번 부위에 픽스처 프랙처가 된 것이고요. 보시면 37번 부위에 숄더 부분이 티어링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하고자 치근다 사진도 촬영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픽스처 상방에 있는 이 숄더 부분이 티어링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본로스도 같이 왔고요. 그래서 환자 부분은 여기가 좀 붓고 이제 고름도 나오고 피도 난다고 해서 이제 검진을 한 결과 픽스처 파절 때문에 이제 본로스가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해당 그 임플란트는 제거를 하고 다시 좀 올바른 위치, 좀 적절한 위치에 넣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것을 뭔가 그 전용 그 제거하는 키트가 따로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 임플란트 이제 픽스처나 어버트먼트 스크루가 뭔가 파절이 일어난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제거 키트가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그 픽스처의 상방 부분이 속된 말로 터졌기 때문에 그 픽스처 어댑터 이 부분 아니면 그 외부를 감쌀 수 있는 부분이 인게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제거 전용 툴을 사용을 못했고요. 그래서 트랩파인 벌을 이용을 해서 아예 픽스처까지 모두 이렇게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각이 난 부분과 그리고 기존의 임플란트 픽스처를 제거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후에 이제 CT 사진을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재식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이번에는 기존의 그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한 것보다는 상당히 디스탈로 있었기 때문에 좀 메지알 측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36번 인접치 부분하고는 크게 벗어나지 않게 너무 원거리에 떨어지지 않게끔 굉장히 주의해서 세심하게 제가 수술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패럴렐 핀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뭐 인접치 디스탈 루트를 침범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보면은 디스탈 루트가 이제 두 개로 다이버전트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그 임플란트 이 패럴렐 핀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치는 적절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또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자 치근단 사진도 중간에 술중에 촬영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이제 패럴렐 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상방에 있는 대합치하고의 그 관계가 적절한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임플란트 식립 후에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임플란트 이제 어느 정도 그 골유착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2차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5 이상의 값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픽스처 레벨로 그 임플란트 그 픽스처 레벨로 인상 체득을 한 것이고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 인터널 타입의 그 픽스처이긴 한데요. 여기는 보통 그 내부에는 헥스가 인덱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식립할 당시에 수술을 할 당시에 거기 픽스처 어댑터를 넣으면 거기에 이제 픽스처 어댑터가 인게이지가 돼서 이제 토크를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부분이 이제 헥스는 없고요. 그래서 넌 인덱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랫부분을 내려가면은 그 톡스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픽스처 어댑터라는 부분이 이 픽스처를 이제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걸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방 부분이 아니고 중간 하방 부분에 그 톡스 구분이 있어서 픽스처 어댑터가 거기 인게이지가 되어서 식립할 수 있게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어쨌건 기존의 그 인터널 타입이 픽스처 티어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픽스처 내벽이 조금 더 두꺼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마는 아니죠. 이와 같이 그 기존에는 헥스가 인덱싱이 되어 있는 픽스처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넌-헥스 인덱싱이 되어 있는 픽스처 내벽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강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을 얻고자 제가 넌 인덱스 픽스처를 사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그 어버트먼트 이제 그 캐드캠 어버트먼트를 이제 여기서 넌엑스드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넌엑스드 인덱싱된 픽스처에 넌엑스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조인트 스테빌레이트에 있어서는 더 강한 결합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지그를 이용을 해서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어버트먼트 연결을 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한 번 더 2차 인상을 체득을 하여 PFM 그 크라운을 제가 제작을 하였고 그래서 이것을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대략적으로 희미하게 기존에 그 픽스처가 있었던 자리가 좀 보이긴 하지만 그 자리보다는 굉장히 메잘로 많이 이동되어서 인접치하고는 벌어지지 않게 굉장히 탑다운 컨셉을 갖고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임플란트 보철을 완성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28번 치아는 사실 대합치도 없고 해서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발치를 하게 되겠지만은 27번하고는 대합 관계도 적절해 보여서 이거는 굉장히 향후에는 특별히 뭔가 픽스처 티어링 같은 그런 기존의 뭔가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 여기 그 기존에도 본 레벨 썸머지 타입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었는데 이 두 번째 재식립하는 경우에도 제가 같은 본 레벨 썸머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됐는데요. 혹자는 이거를 근데 똑같이 식립을 하는 것보다 픽스처 티어링 또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둔다면은 티슈 레벨로 서머지 타입으로 식립하는 것을 하는 거는 또 어떨까라고 또 반문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본 레벨 서머지 타입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좀 용이하게 그래도 좀 적절하게 제가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티슈 레벨 넌 서머지 타입인 경우에는 이미 이머전스 프로파일은 정해져 있고 그 상방으로 올라오는 트랜스 뮤커설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 어버트먼트만 사실상 이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본레벨 이 서머시 타입의 임플란트를 통해서 좀 제가 그 잘 컨트롤 용이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좀 개인 선호도 측면에서는 좀 이 픽스처를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보통 그 37번 부위든 47번 부위든 그 우리가 그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될 때 뭐 개구량에 있어서 크게 개구 제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보통 보는 시선이 이제 지금 빨간색 눈금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 크라운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인접치하고는 좀 동떨어져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에 심지 않는 것을 나중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파노라마 사진을 보통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확인했을 때 이미 늦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뷰, 그러니까 교환면 측에서 볼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도 이 그 인접치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은 원거리가 아닌 부분에 임플란트 위치를 두고서 드릴링을 해야지 우리가 원치 않은 곳에 임플란트를 심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부위에 그냥 교환면 측에서만 보면 이와 같이 빨간색 그 별 표시된 부분에 위치하게 되고 식립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파란색, 하늘색으로 부분으로 좀 더 사이드 뷰에서 확인을 하고 그 하늘색 별 표시된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지 탑다운 컨셉에 입각해서 추후에 보철도 잘 적절하게 그리고 또 대합치와 관계도 적절하게 교합이 될 수 있게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넌인덱스드 픽스처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것에서 이제 단면도는 이와 같이 생겼고요. 내부 모습은 이와 같이 생겼는데 상방 부분은 이제 넌인덱스드 보통은 여기가 헥스 인덱싱이 되어 있죠. 네, 이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는 헥스 부분이 없고 조금 더 이제 중간에서 하방 부분에 내려가면은 톡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픽스처 어댑터가 이제 톡스 부분이 이 음영과 양영이 결합이 돼서 이 픽스처를 토크를 줄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픽스처와 어버트먼트가 결합이 되는 부분은 이 톡스의 상방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이 케이스가 기존에는 이제 픽스처 상방 부분이 티어링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더 강도 측면에서 유리한 면을 얻고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헥스 인덱싱이 되어 있지 않은 넌 인덱스드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0.2mm 정도 한 측에서 한쪽 벽에 0.2mm 정도 이상의 그 두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헥스 인덱싱이 안 되어 있는 넌 인덱스면은 조인트 스타빌리티도 그 결합 접촉 면적이 넓어서 조인트 스타빌리티도 향상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픽스처 이 내벽이 좀 더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 픽스처의 파절 같은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한 면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좀 동떨어지게 이 36번 인접치하고는 동떨어지게 처음에 그 위치를 잡아서 37번 임플란트를 위치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뭔가 캔티레브로서 그 이제 하방 부분 그러니까 그 픽스처의 상방 부분이 이제 픽스처 티어링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같이 이제 기울어지지 않고 굉장히 인접치하고 그 동떨어지지 않게 재위치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픽스처 티어링 같은 불상사가 특별히 일어난 거라고는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네 번째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7번 그래서 페리 임플란트 아이티스가 일어났던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음, 네, 일단 기존의 이 임플란트 보철물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여기서 붓고 피가 나고 고름도 나온다고 해서 이제 호소를 하셨는데 이미 좀 상당히 골파괴가 많이 된 소견을 볼 수가 있겠죠. 인플라메이션도 굉장히 심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는 전신질환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건 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골소실을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제거를 하고 과연 얼마 만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걱정 반이 염려 반이 있었는데 일단 제거를 했죠. 네, 섹션을 하고 47번 임플란트와 픽스처와 그리고 크라운까지 모두 같이 제거를 했고 보면은 이게 상당히 많은 그래듈레이션 티슈와 부골도 같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이 있어서 골다공증 약을 그렇게 길게 투약받지는 않았었거든요. 우리가 길게 투약받았다고 하면은 뭐 스테이트먼트나 아니면 컨센서스에 의하면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간 복용 투약을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4년 미만이었고 1년 정도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이 현저하게 골다공증 약 때문에 물원제의가 발생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원인 요소에 의해서 이제 본로스가 발생되었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서 호플레스로 제거를 하고 다시 임플란트 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요. 거의 이제 1년에 가깝게 육박하죠. 지금 보면은 한 10개월째 발거를 하고 이제 10개월째 CT 모습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보면은 제거했던 이 골 내부가 캔설러스 본이 굉장히 비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버컬 링궐적으로는 플레이트는 코티칼 플레이트는 보이지만은 본 크레스트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널 부분 본 부분이 아직까지는 본 리모델링이 확실히 되진 않고 있습니다. 한 1년 한 좀 지나서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도 조금 희미하게나마 마지널 본이 이제 관찰되었고 그리고 캔설러스 본도 좀 본 리모델링으로서 이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임플란트를 재식립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여서 임플란트 재식립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임플란트 식립을 한 게 그 발거 후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7번 부위에 좀 와이드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것이고요. CT상으로도 관찰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근단 사진, 스티치아웃 한 후에 치근단 방사선 사진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와이드한 인터널 타입도 사용을 했고 좀 보면 좀 딥스레드 좀 많이 이렇게 골 파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표면적을 좀 많이 넓히고자 골류착을 하는 데 있어서 레귤러 그 직경보다는 뭔가 좀 와이드한 직경으로서 최대한 그 표면적을 넓혀서 골류착이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많은 면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고자 이와 같이 넓은 면적의 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가 그 이제 본 디펙트 부위가 상당했기 때문에 본 그래프트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을 이 레디오팩한 패턴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6개월 정도까지 경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본 리모델링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6개월 후에 그 치근답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식립할 때보다 그래도 본 필링이 이 본 챔버 이 부분에서도 많이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되게 레디오팩한 패턴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서
이제 2차 수술을 진행하고 이제 로딩을 하기 위한 준비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행스럽게도 ISQ 레벨을 측정을 했었을 때 75 이상의 값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픽스처 레벨의 인상 체득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커스터마이즈 캣캠 어버트먼트에 의해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넌 인덱스드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했죠. 그래서 연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인상을 어버트먼트 레벨에 체득을 하고 난 다음에는 PFM 크라운으로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루틴하게 이제 쭉 보시면 제가 이제 첫 번째부터 지금 네 번째 케이스까지 보면 최종 수복물은 제가 PFM 크라운 내지는 PFM 브릿지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의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르코니아 많이 사용하죠 요즘에. 지르코니아보다는 이제 PFM 으로서 제가 이게 PFM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세린 치핑이나 프랙처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지르코니아는 이런 치핑이나 프랙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르코니아도 그 쓰는 장점이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깨진 수는 있어요. 깨지긴 하는데 단순히 깨진다 안 깨진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이 스트레스 베어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PFM 같은 그런 보철물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라테랄 포스가 이제 교합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라테랄 포스에 의해서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됐었을 때 치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치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뭔가 좀 유해한 라테랄 포스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미 그 보철물의 상방 부분에 이런 좀 뭔가 한번 1차 허드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르코니아라는 그 재료의 그 물성 특성상 뭐 깨지는 거는 뭐 엄밀히 말하면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깨지지 않는다고 이제 볼 때는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는 경우에 결국에는 상방에서 중간, 중간에서 하방으로 뭔가 유해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골류착 실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핑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뭔가 어버트먼트 스크루 루즈닝이나 어버트먼트 스크루 프랙처나 아니면은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일련의 어버트먼트나 때로는 픽스처 프랙처 같은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지르코니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 깨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런 선호도라는 측면을 떠나서 우리가 팔로업을 하고 체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플란트 환자가 임플란트를 잘 사용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교합점도 이제 체크를 하고 프록시멀 컨택도 체크를 하고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치핑이 일어난 경우에는 뭐 보기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보철물이 PFM 보철물이 좀 방어 역할을 했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임플란트 전용 세멘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멘테이션 타입에 있어서는 이것이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인데 때마침 PFM 크라운이고 만약에 포세린 치핑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 너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탈착을 하고 리페어를 해서 다시 포세린 빌드업을 하면은 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트러버빌리티에 있어서도 좀 이점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그 PFM 크라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스트레스 베어링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르코니아보다는 PFM 보철물을 좀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PFM
크라운에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 되겠고요.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그런 큰 본 디펙트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관찰이 되지 않고 상당히 많이 본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CT 단면 사진도 굉장히 본 리모델링이 잘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골다공증 환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약물을 투여받은 사실이 있었고요. 비스포스네이트는 2회, 데누스마브는 1회 투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투여받았기 때문에 제가 내과 선생님께 진료 의뢰서를 작성할 당시에 골다공증 약을 투여받고 있어서 뭔가 그 구강 내 치과 소수들이 필요한데 약 투여 중단에 대해서 좀 의뢰를 했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었을 때 이것을 이제 투여 중단만 한 것이 아니라 데누스마브로 또 투여 약 변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물원제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어쨌건 이제 두 가지 약물 모두 약 투여 중단을 각각 이제 하고 진행을 했었던 케이스가 되겠고, 그리고 장기간 투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물원제가 일어날 만한 큰 리스크는 없었다고 이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과연 ONJ, 오스테오 네크로시스 옵저가 일어날 수 있는지, 골 괴사증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그 시스테마틱 리뷰와 이제 코호트 스터디에 의하면, 전향적 연구에 의하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저용량을 투여받는 사실이 있는 골다공증 환자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에 크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고릅수 억제제를 투여받은 사실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 임플란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서 그 임플란트에 뭔가 해로운 작용, 컴플리케이션이 일어날 법한 일이 더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현저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자체, 임플란트 술식 자체는 리스크 팩터로서는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케이스도 살펴보면 물론 이제 골다공증 환자였지만 장기간 투여받은 사실은 없었고, 일부 그래도 보통 다른 건강하신 분에 비해서는 본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측면은 있었겠지만은 임플란트를 재식립하는 경우에 이것이 리스크 팩터로서는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이 케이스에 있어서도 다시 임플란트를 재식립하고 치료를 해드린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 페리 임플란트 아이티스 아니면 골 괴사증 같은 일이 이제 벌어졌을까요? 사실 그 골다공증 환자도 그렇고 보통의 임플란트 환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에는 PDL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치아하고는 다른 구조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프리오셉터, 인지를 할 수 있는 감각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유해한 자극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치아는 방어 반응을 할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유해한 자극, 특히나 뭔가 좀 유해한 교합력이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 크랙이 일어날 부분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 리모델링이 좀 다른 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서프레스가 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취약성이 있어서 오버로딩이 좀 일어나는 경우에 마이크로 크랙이 본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누적이 되면 이것이 본 로스를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 요즘에 그 사용하는 임플란트에 있어서 대부분 시장에서는 스무스 서페이스보다는 러프 서페이스가 10중 8구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 러프 서페이스가 뭔가 노출이 되면 여기에 이제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런 러프 서페이스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리저버 역할로서도 이제 세균 이 이제 그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뭔가 세균 감염이든 아니면은 마이크로 크랙에 의한 본로스든 간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틱한 고릅수를 일으키는 액티비티가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계속해서 캐스케이드에 의해서 골 축적보다는 골 생성보다는 고릅수가 더 많이 일어나는 패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본로스 소견,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아니면 골괴사증의 소견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발생이 되어서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기존의 임플란트가 실패를 하게 되었고 하지만 어느 정도 치유 기간을 거쳐서 재식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케이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번, 37번에 이제 인프라 인클루전이 일어났고 TMD가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5번째 케이스는 제가 시행을 했었고요. 제가 좀 실수를 했었던 케이스였었고, 좀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공유를 해서 좀 공부가 되는 의미에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35번, 37번 기존의 브릿지가 이와 같이 보시다시피 모빌리티 2 포지티브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PDL 스페이스 와이드닝 소견도 있었고 페리에피컬 리전 소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어블한 상태 이상으로 호플레스로 진단을 했기 때문에 35.7 기존의 보철물과 치아까지 모두 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35번, 7번 발치를 하고 조금 이 픽스처가 기존에 있었던 치아 부위와는 좀 다르게 메지알로 좀 치우쳐져 있게 이제 침입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본 디펙트가 많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허당이어서 여기에 임플란트를 인기지를 하고 초기 고정도 얻지는 못할 뿐더러 좀 적절한 위치를 포지션 시키기 어려워서 35번, 7번 픽스처를 조금 메지알 측으로 치우쳐서 식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뭐 이때까지는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제가 실수한 부분을 크게 개의치 않고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2차 수술도 진행을 하고 봤더니만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가 대단히 짧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루틴하게 하는 세멘테이션 타입 보철물을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스크루 타입 유사 이제 SCRP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 픽서 레벨의 인상 체득을 하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해서 또 한 번의 2차 인상을 체득을 하고 메타 프레임워크를 어댑테이션을 한 다음에 SCRP 보철물을 제작을 하였고 이것을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보통 루틴하게 하는 통법에 의한 임플란트 수술, 임플란트 치료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근데 계속 세팅하고 난 다음에는 환자는 그 부분이 잘 닿지 않는다, 잘 안 씹힌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리페어를 해드리고 리페어한 횟수는 한 7번, 8번 정도 이제 된 걸로 이제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할 때마다 계속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도 곤혹스러웠고 환자분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고 컴플레인을 하시고 그래서 계속 그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급기야는 이게 포세린이 치핑이 되고 프랙처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가 좀 실수를 했는지 제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 말씀하신 불편함이 잘 왼쪽으로 잘 씹을 수 없다, 왼쪽 어금니를 잘 씹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 재식립을 하고 임플란트 보철물을 다시 하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존의 보철물, 어버트먼트, 픽스처까지 모두 제거를 했고요. 그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가 짧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클리어런스가 일단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멘테이션 타입 보철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제가 클리어런스를 부여하기 위해서 알베올로 플라스티를 진행을 했던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해서 또 다시 재식립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식립을 했었던 부분보다는 그래도 조금 디스탈로 위치가 된 모습, 그리고 처음에 자연치아가 있었던 발치를 한 지는 꽤 됐기 때문에 그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았겠지만 발치를 했었던 부위의 위치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재식립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위에 25번과 27번 부위의 적절한 또 대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었습니다. 먼저 식립한 것은 굉장히 위치도 메지알로 치우친 거 있어서 27번이 교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식립 깊이도 얕았죠. 그래서 적절하게 제가 이머전스 프로파일도 설계도 못했을 뿐더러 클리어런스도 없었기 때문에 세멘테이션 타입 보철물을 할 수가 없었고 뭔가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철물이 안 됐었죠. 하지만 클리어런스는 확실히 확보를 했고,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 크레스트에서부터 이제 그 교합 대합되는 그 커스프 팁까지는 8에서 9m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머전스 프로파일, 그리고 최소한의 리텐션 웨어 어버트먼트 높이, 그리고 보철물의 두께, 이런 거를 총 합산했을 때 한 8에서 9mm 정도의 그 클리어런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족했기 때문에 2차 수술 후에는 제가 다시 픽스처 레벨의 인상 체득을 하고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하고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평가 기간을 거쳐서 이 인프라 오클루전이 관찰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약 한 달 정도의 평가 기간을 두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단 이것이 뭔가 세멘테이션 타입의 보철물 인터널 타입 시스템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싱크 다운의 현상이 일어나서 처음에 맞췄던 교합보다는 낮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이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충분히 로딩 이후에 스크루 리타이트닝에 의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최종 수복물을 만약에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인프라 오클루전은 일어나진 않겠지만은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이 환자는 TMD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TMD의 문제 때문에 하악의 그 이동 양상, 이 운동 양상이 좀 상이했었어요. 그래서 좌우측이고도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좌측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 양상, 운동 양상이 다름으로 인해서 인플라 오클루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건 제가 그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하고 프로비저널 브릿지도 제작을 하였고요. 트랜스퍼 지그를 제가 그 연결을 하고 네, 연결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환자분이 이제는 좀 씹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씹히지 않는다라고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셨는데 프로비저널 브릿지로서 이제 한 달 동안 평가하는 기간 동안에 씹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인프라 오클루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가 또 다시 타이트닝을 하고 제가 교합 부분에 있어서 애드온을 해서 좀 교합될 수 있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 케이스는 PFM 브릿지는 아니고 지르코니아로 이제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포세린 PFM으로 했었을 때는 포세린 치핑이 되는 것이 이제 싫다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제가 환자 탓을 뭐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환자분께서 치핑이 되지 않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풀 이제 모놀리틱 지르코니아로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게 된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교합이 모두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근단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골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어버트먼트 이제 하방에 이머스 프로파일도 양호하고 모두 보철물도 잘 세팅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환자는 잘 이제 사용을 하였고, 왼쪽 어금니로 잘 교합이 되어서 음식물도 잘 씹힌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최종 수복물이 세팅되었을 때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요.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과연 그러면 제가 놓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 이 초진의 파노라마 사진을 다시 봤을 때 35번, 37번의 브릿지를 보면 PDL 스페이스가 와이드닝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페리피컬 리전까지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공교롭게도 45번 부위에도 비슷한 이런 PDL 스페이스 와이드닝의 소견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그 교합 양상이나 교합 패턴이 좀 다르게 작용했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좌측에 특히나 여기에 좀 유해한 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좌측 TMJ 부분 이제 콘다일이 되겠고, 이제 우측 콘다일이 되겠습니다. 우측 콘다일은 정상적인 형태이고요. 근데 우측의 콘다일 형태가 상대적으로 형태가 작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파노라마를 촬영한 것은 이제 보통은 좀 이제 살짝 개구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것인데, 좀 더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래노이드 포사에서도 좀 나와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일찌감치 이 TMJ 쪽에 뭔가 좀 우측에 비해서는 형태 이상으로 인해서 좌측의 구치부에 뭔가 유해한 힘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교합 외상이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됐는데, 그랬기 때문에 사용했던 기존의 보철물, 자연치아의 보철물도 호플레스가 되어서 결국엔 발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치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파노라마 상에서는 이 부분도 컨다일도 확인을 했었으면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인프라 오클루전 부분도 좀 캐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원으로 이제 표시된 것처럼 우측에 비해서는 이제 그 이쪽 부분에 이제 컨다일이 작은 형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철물을 세팅을 하는 경우에는 수파인 포지셔닝에서 교합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했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컨다일 형태 이상이 있는 좌측이 뭔가 변화량이 좀 많았었을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수파인 포지셔닝에서 맞춰놓은 이 교합 높이가 이제 다시 이제 업라이팅 시키고 했었을 때는 이미 또 다르게 양상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좌측 컨다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글래노드 포사에서 빠질 수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서 맞춰놓은 교합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합이 안 닿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는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무착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구치보가 이제 발치가 되고 오랫동안 상실된 상태로 있게 되면은
TMJ의 이거 디스크가 많이 컴프레션을 받게 되고 TMJ 스페이스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수복물을 이와 같이 고정수 수복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 이 TMJ가 다시 디컴프레션이 되어서 TMJ 스페이스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맞춰놓은 교합이 다시 위아래가 벌어지고 그래서 인프라 오클루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오랫동안 제가 발치를 하고 방치한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몇 개월의 기간이 있었겠지만 1차적으로는 TMJ 부분의 컨달 형태 이상으로 인해서 많은 이 화학의 이동 양상이 변화량이 많았기 때문에 인프라 오클루전을 좀 많이 야기시켰을 큰 요소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이제 같이 이제 넣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교합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즉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에 의해서 교합 지지가 수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평가 기간을 거치게 되어 이제 하악도 뭔가 안정된 위치로 이제 적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종 보철물을 수복을 해야 향후에도 좀 더 안정된 위치에서 TMD가 불안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최종 수복물을 우리가 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좀 TMD의 형태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무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통해서 평가 기간을 거쳐 최종 수복물을 이후에 세팅을 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쭉 5가지 케이스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본로스가 일어났던 케이스,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일어났던 케이스, 픽스처, 프랙처, 어워터먼트와 함께 프랙처 되는 기타 등등의 이런 임플란트 실패가 일어나게 되었어도 다시 진단과 계획을 잘 하여 임플란트를 재식립하면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둘 것은 탑다운 컨셉을 바탕으로 임플란트를 치료를 해야지 장기적으로 예후가 보장이 될 수가 있겠고요. 파노라마 사진 외에도 우리가 CBCT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차후에도 제가 혹시 또 흥미있는 주제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제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서서 또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계의 중심 채널 치유신부 TV